여러분, 독일의 국영방송인 도이체 벨레 방송이 대한민국이 점점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일본식 붕괴가 올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10년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국영방송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붕괴한다, 어쩐다 이런 분석 기사 잘 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KBS나 뭐 이런 KBS가 국영방송국이니까 이런 곳에서 어느 나라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분석 내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탁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홍수가 엄청나게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것은 팩트에 기반해서 기사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터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전망이나 분석 기사는 좀처럼 쓰지 않습니다. 하물며 국영방송은 더더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공영방송이 국영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이네요. 정확히는요. 도이체 벨레가 1980년대식 일본의 거품 붕괴를 대한민국에서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섬뜩한 경고죠. 제목은 정확히 이래요. 한국이 일본 경제의 거품 붕괴를 재현할 위험에 처한 것인가?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덧서기를요. 한국은 아시아 4대 경제국 중에 하나인데 현재 모습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이체 벨레가 대한민국 경제를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섬뜩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도이체 벨레가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붕괴하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느냐. 그게 조목조목 한 가지 한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다섯 가지 차원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일본을 닮아가더라. 이렇게 분석했어요. 첫 번째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일본도 그랬다. 일본도 집값이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야말로 천정부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집값이 올라갔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시작할 때부터 2021년까지 보면 집값이 2배 오른 것이 천지인데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 거품의 징조다. 게다가 소득 대비 이게 뭐 집값의 어떤 집을 살 수 있는 연도라고 하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에 거품이 씌어 있는 거다.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일본식 어떤 거품 붕괴를 닮아가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집값에 대한 것을. 사실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어섰습니다. 7월에 10억 2,5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것은
어째 보면 엄청나죠. 예, 2016년만 하더라도 5억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10억 2,500만 원 있죠. 이게 8월에 가면 더 올라갑니다. 중위 가격이.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도 2016년만 하더라도 이게 3억이 안 되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1년 5억 7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억 76만 원까지. 뭐 우리가 보더라도 집값이 진짜 너무 올라간다. 도대체 이게 집값이 언제 멈추나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중위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갈 정도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발레에서 부동산의 거품 심각하다 이렇게 첫 번째로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식이에요. 주식도 장난 아니다 이거예요. 주식도 올 1월만 하더라도 2733.68을 코스피가 기록을 했는데 지금 6월 7일 날 최대 올라갔죠. 예. 3252.12를 기록을 했습니다. 3252점. 그러니까 이게 뭐 집값이 부동산 주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간다. 게다가 B2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B2가. 예. 신용융자 거래가 25조에서 26조를 왔다 갔다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주식에도 거품이 껴있다. 지금 이렇게 도이체 벨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요인이라고 해요. 두 번째 요인. 그리고 이 부동산과 주식이 쌍두마차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 가지를 더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도 우리가 들어보면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청년 실업률입니다. 사실 청년들 체감 실업률 장난 아닙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보면 27.2%예요. 4명 중에 1명이 논다는 이야기.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건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게다가 이게 2020년 내내 2021년까지 이렇게 2년 연속 위기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세대들 중에 말입니다. 지금 요즘 청년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잃어버린 세대가 어떤 말인지는 아시지요? 정상적으로 제때 이게 상용직 그런 회사의 정규직 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경제가 위기 상황이니까 기업이 어려우니까 안 뽑아요. 그래서 지금 세대의 어떤 인력들이 신입사원으로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2020년 이게 입사생이나 2021년 입사생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굉장히 작은 경우가 생겨요. 회식을 하더라도 2020년 입사생이나 2021년 입사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회식 자체가 안 돼. 이걸 두고 잃어버린 세대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느냐? 나머지는 계속 일용직을 전전하는 거예요. 일용직을.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는 가지 못하고 일용직만 전전하는 세대. 이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라는데 일본도 마찬가지 잃어버린 세대가 있거든요. 1990년, 1991년 뭐 이 세대들 아마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길었잖아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심지어 잃어버린 30년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잃어버린 세대가 다 있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못한다는 건 바로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이 청년 세대가 제자리를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니까 일본하고 지금 모양새가 비슷해지네. 그래서 일본식 어떤 복합 불황이 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채무입니다. 도이체벨레도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국가 채무가 1등으로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부동산이 1등으로 올라가고요. 2등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3등이 청년 실업률이고 4등이 국가 채무였어요. 사실 국가 채무 늘어나는 속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채만 400조가 늘어났다고요. 400조. 부채만 400조예요.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부채가 600조 되었는데 지금 2021년 2차 추경이 끝난 시점에서 963조 9천억 원, 내년 가면 100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에 대한 것도 외국에서도 도이체벨레 같은 공영방송에서도 대한민국의 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겠구나,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양새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전 충격이었습니다. 제조업이 늙어간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제조업이에요. 제조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지금 계속 늙어가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도이체벨레는 분석한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 청년 세대 15세에서 29세까지 6.4% 증가가 안 해. 이쪽은 제조업 쪽에는 30대도 7.3% 줄었고요. 40대도 0.8% 줄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50대 이상이에요. 14.4%가 늘어날 정도로 제조업에서는요, 지금 50대가 계속 늘어나는 아주 기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제조업에 어떤 혁신이 없구나.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제조업부터 망가지겠구나. 일본이 딱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일본의 반도체 이러면 전 세계 1등이고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이 반도체가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잖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위험선상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도이체벨레는 집값이 엄청나게 치솟고 주가가 불안할 정도로 오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마지막에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뿌리까지 흔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시스템적인 문제다, 이 말은요, 뿌리가 흔들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 건전성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이체벨레는 직접 이야기는 한 것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제조업이 흔들리기 때문에 건강이 흔들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자동차, 철강, 조선, 여기에도 결국은 고용에 가장 큰 타격이 올 거다. 반도체도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인터뷰도 담았거든요. 이 교수의 인터뷰에서는요, 중국
미국, 심지어 유럽 국가들에게까지 지고 있는 한국 제조업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금 짚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일본을 중국을 넣었다는 사실, 이것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에요. 지금 일본은 빠져 있잖아. 일본은 그죠? 중국, 미국, 심지어 유럽 국가들에게까지 지고 있는 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일본은 이미 경쟁 상대에서 벗어났지만 중국이 워낙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미국도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유럽 제국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통적인 제조업조차도 굉장히 취약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통적인 제조업 취약해져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이거는 정부가 자초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노조의 힘이 세졌어요. 노조의 힘이. 이제는요, 노조가 노할 수 있는 권리도 많아졌어요.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1등을 하고 싶어 해요. 늘 1등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1등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실과 근면 그리고 솔선수범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1등이 가능해요.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제조업에서는 그렇게 성실과 근면 그리고 솔선수범이 담보되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도이체벨레는 박준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정치경제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진정 말입니다. 이 제조업을 살리려고 한다면 일단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업에 집착해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환경에 맞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제조업은요. 과거로 돌아가 있어요. 지금 노조가 덕세를 하면서 노조가 기업을 경영한다 생각할 정도로 제조업은 지금 위기에 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여러분 노와 사의 문제는요. 이게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릅니다. 사는 1등에 대한 욕심, 최고에 대한 욕심, 다시 말해서 기업가 정신에 반로가 있다면 노는요. 이 기업가 정신을 밀어주고 최고를 밀어주고 1등을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강해지면 그렇지가 못해요. 기득권을 챙기려고 더 많이 하거든. 기득권을. 그래서 망하는 기업들 숱하게 봤습니다. 지금 제조업은요. 제조업 전반에 이런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도이체벨레의 어떤 섬뜩한 경고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요. 언제든 지금 대한민국은 도이체벨레가 지적하는 것처럼 거품이 붕괴되고 제조업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전면적인 혁신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은 올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거품이 붕괴하는 사태를 안 맞으려고 한다면 지금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이게 방점이 미래가 있어야 돼요. 미래가 있으면요. 이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모든 방점이 과거에 가 있고요. 또 하나는 뒤캐기에 가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몰돼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우를 범할 겁니다. 어리석음을 범할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생각이라도 좀 바뀌면 실제 나타나는 현상을 바꿔갈 수가 있는데 생각도 안 바뀐다는 게 결국은 과거의 생각으로 미래를 재단하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예. 거품이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지 예,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아실 겁니다.